우리 숙향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우리 숙향 선생님 벌써 모신 지가 저희가 1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네. 그때 23년 2월 네, 예. 저희가 녹화했던 걸로 2월 기억이 말, 나는데 네.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네요. 그때 저희가 책 얘기도 했었고, 네. 그렇죠. 뭐 이제 같이 투자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혹시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번 이야기를 보시면은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되게 네. 해피하시다고 들어가가지고 올해 좀 좋죠. 수익률이. 수익률이. 네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세한 거 좀 이따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숙향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드리기 위해서 필명을 쓰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와이스트릿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네. 주식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을 좀 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사이에서 아직 숙향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고 괜히 이제 불편하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 채널 구독자 몇 명 됐었을 때였지? 1년 반 전이니까 20만 명대. 잘 모르겠습니다. 20만 명 초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조금 차이 납니다. 안 보다 보니까. 조금 차이. 요즘 한 50, 한 9만 명 됐나 우리? 우와. 예, 네. 그렇습니다. 많이 멀었습니다. 우리 숙향 선생님처럼 이제 수익률처럼 이제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혹시 네. 올해 수익률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돼요? 올해 제가 9월 말에 정리했을 때 28% 정도. 24년도 수익률이? 예, 올해 28%. 올해 28%요? 유난히 좋았어요. 예. 아니 올해 이제 지금 코스피도 여전히 막 그때 2,500이고 마이너스였죠. 예.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10몇 %고 이런데 어떻게 혹시 그게 이제 올해 가치주가 좋았죠. 제가 작년에 제출이라는 걸 사실 올 아침에 안 봤거든요. 예전에 투자하셨던 거 올 네. 봤는데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치주 그중에서 특히 이제 지주회사하고 네. 금융주들이 오. 아마 좀 좋을 것 같다. 네네. 좋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역시 올해 그 주식들이 좋았죠. 특히 금융주 중에 뭐 은행지주사들 많이 오르니까 뭐 덕분에 저도 금융주나 이쪽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좋았죠. 완전히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빛을 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썸네일 뽑을 때 네. 그 뭐 마음 편하게 38년 동안 주식 투자한 방법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예. 근데 그로부터 해수로 2년 지났으니까 올해 네. 그러면 주식 네. 투자하신 지 40년 예, 40년 됐죠. 네. 해수로 40년. 85년 시작했으니까 뭐 딱 40년이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40년 내내 초반부터 막 잘하셨던 건 아니고 아픔도 있으셨고 뭐 사기도 당하셨었고 그렇죠? 아니요. 주식 투자는 제가 초반부터 잘했죠. 어? 왜냐하면 제가 주식에 한해서는 운이 좋다고 늘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1985년에 처음에 주식을 하게 됐고 그때가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오를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했는데 해마다 더블 이랬죠. 그게 맨처음에 100만 원이 200이 되고 200이 400이 되고 400이 800 됐는데 하필 그때 또 우리 회사에서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 그분은 저를 뭐 멘토로 생각 안 했지만 그분이 이제 집을 사는 게 좋겠다는 힌트를 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집 사느라고 한 2, 3년 주식을 아는 굉장히 뭐 그때 이제 89년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한동안 그런 면에서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죠 제가. 운이 좋으셨다. 네, 그럼요. 그 피했으니까. 그 안 좋았던 시기를 네, 한 번의 폭락을 피했으니까. 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도 하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여러 번뭐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이런 책 리뷰할 때도 그렇고 뭐 박선진 대표님하고도 그렇고 운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있잖아요 주식에.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혹시 차지한다고 보세요? 그걸 어떻게 따질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역시 이런 말은 하죠. 진인사 대천명. 그게 이제 제가 할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따른다 이랬는데 그게 결국 운이 좋으면 보답이랄까 그걸 빨리 받을 것이고 없으면은 막 주구장창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준비랄까 그거는 제가 해놔야죠. 그걸 저는 이제 가치별 싼 주식 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주식들이 결국은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사실 진인사 대천명 하늘에 맡긴다고 해서 그냥 막 동전주 잡주 아무거나 사놓고 막 이게 기도메타 한다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럼요. 정말 싼 주식들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사놓고 제 가치를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주식 투자로 함께한 그 40년의 네. 감회를 여쭤보면 혹시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첫 우리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1985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회사에서 저보고 이제 코리아 펀드에 조사해오라.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조사에서 정리해서 보고하면서 이건 해야겠다. 이런데 그 전까지 제가 분명히 이제 주식은 듣기로 우리 아버지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박이다. 주식은 도박이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전혀 도박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코리아 펀드에 대해 조사해서 보고하면서 했으니까 뭐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 자체가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안에서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게 그 처음에 이제 85년 그 시점에 아파트 살 때까지 한 3년 동안도 좋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크게 하여튼 힘들었던 거는 결국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이제 시장만큼 떨어진 거 그건데 그 외에는 뭐 저는 항상 주식은 저한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이제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혹시 그거 여쭤봐도 됩니까? 그럼 이제 네. 좋았던 해, 안 좋았던 해. 그때 뭐 2008년 금융위기 네. 때는 뭐 다 그냥 박살났을 때고요. 그때 어쩔 네, 수가 네, 없었을 네. 때고요. 혹시 뭐 해별로 얼마나 이렇게 편차가 있었는지 어때요? 되게 제가 시장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0.2%가 제가 시장이 졌고 그 다음에 친 게 제가 이걸 봐야 될까? 이제 2006년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적어도 이제 혹시 이거 보여드려도 프린트 됩니까? 뭐 이건 아니, 공개하는 이거를- 건데. 이면지인데. 예, 이게 제가 프린트 한 거니까 그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2005년부터 네. 2024년까지의 네, 지수 네. 그리고 지수 대비 네, 숙향 실적. 예. 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1억을 만약에 투자했다 할 때 이렇다 이건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시장에 두 번 이거 혹시 졌거든요. 화면에 나가도 되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 가끔 저희가 제가 그러면 최첨단 시스템으로 아하하. 예, 화면에 자 이게 나오나요? 연말에 한 번쯤 제가 포트폴리오 공개할 때 예. 연말에 이제 그동안 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책에도 다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이 2020년에 썼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없는 거죠. 저랑 비슷한 건 이면지 쓰신 분밖에 없네. 이미지 써야죠. 아니, 물론 이게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도 어차피 이제 안 믿으실 분들이나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뭐 연수익률을 다 안 믿으실 거고 저희가 사실 이거를 시장이나 우리 뭐 출연자분들의 막 계좌를 막 비교해서 검증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못 하거든요. 저희가 무슨 뭐 인사검증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 예, 참고 삼아만. 2017년에 제가 12% 줬고.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갔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2008년에 0.4% 줬고. 2017년이면 그때 바이오장. 그렇죠. 네, 바이오 장세 때. 그랬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예. 제가 15.7% 졌어요. 그때는 저기 버핏 할아버지 조롱 받으실 때. 또 있네. 예. 작년에 난 이거 왜 다 알지? 작년에도 2.1% 졌네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시장이 18.7% 올랐는데 저는 아유. 16.6%. 네 분이나 졌네. 아, 두 분이나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발하십시오.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분발하십시오. 아니 우리는 뭐 장기적으로 이기면 되니까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저는 이제 숙향 선생님하고 이제 자주 뵙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친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그래서 오래 꾸준히 투자를 해 오셨다. 그거고요. 맞다. 저희가 그때 요게 첫 책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투자 일기. 네. 요게 첫 번째 책이었고 네. 요거는 그거였어요. 은퇴 준비기. 그렇습니다. 예. 연평균 수익률 25% 직장인 투자자의 든든한 은퇴 네. 준비기였고 네. 은퇴 이후에 쓰신 책이었나요? 예, 이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주식 투자 이야기. 네, 요게 이제 조금 더 네, 많이 더 예. 쓰신 책이었고. 네. 근데 책에서도 지난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본인은 게으르시다고. 근데 맞아요. 지금도 게으르신 것 같으세요? 투자를 하면서 특히? 그 게으른 사람이 금방 나아질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게으르다는 거는 이제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치 투자자가 별로 할 일이 저는 없다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뭐 물론 가치 투자자가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하고 한다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만 보니까 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만 보면은 되거든요. 어찌 보면 분기 실적.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게을러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을 덜 보고 그리고 이제 좀 느긋한 마음.
뭐 이렇게도 봐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본 그 제가 많이 권하는 책인데 그 바빌론 부자들의 투자의 지혜. 투자의 지혜. 예,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헷갈리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요게 24년도에 새로 나왔나 보네. 뭐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 바뀌는 건 없이 거기서는 이제 군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게으름뱅이를. 네네네. 그 군뱅이는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는데 이제 우리 투자에서는 사실은 게으를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지런 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처럼 이제 기업 분석하고 이런 거에서 게으르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제 방법이 그런 거고. 굳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별로 투자하시는 기업은 당연하고 네. 관심 종목군에 있는 기업들은 분기별로 다 찾아서 업데이트하면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도 좀 만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새로운 종목을 이제 제 조건에 맞는 기업이라고 올리는 이제 소개하고 이러는데 그걸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안 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 신규 상장 기업이라든지 예. 최근 기업들은 잘 모르시는. 이제 또 이제 아니더라. 그전 거라도 조건에 들어가는데 제가 뭐 하여튼 뭐 현대백화점 계열이라든지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좀 봐야지 하고서도 좀 안 보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부지런 떨라고 몇 개 기업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뭐 CMA 계좌에 사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그래야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게 있는데 좀 더뎌요. 아이고 별 말씀. 근데 기업 탐방은 거의 네.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이제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기업 탐방 가는 거는 이제 그 회사의 제품 뭐 이런 거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안 하니까 사실 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제가 얻을 게 없죠. 그럼 40년 동안 기업 탐방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딱 한 번. 예전에 그 어떤 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번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회사가 어디지? 경기도 안성 쪽인가? 멀리는 안 가셨네요. 예. 거기서 중간에 그분이 대전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한 번 나가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주총은 좀 참석하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결국 이제 회사 분위기 그다음에 제일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얘기 듣고 물론 뭐 제가 주총 갈 때는 제가 뭔가 제의할 게 있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주 제안 같은 거. 네. 그러면은 이제 제안을 해봤자 그냥 배당 늘리라 이런 거죠. 그때 이제 그분의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뭐 이런 품성 네네네. 이런 거를 좀 보고 판단할 수가 있죠. 아하. 사실 이제 그동안의 실적을만 보면은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뭐랄까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다 할까? 네. 주총장에 경영자가 안 나오면요, 대표이사가. 그런 경우 있죠 가끔. 그렇죠. 안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 어느 회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김해에 있었죠. 갔는데 그분이 안 왔길래 서울 쪽에 또 그 회사에 모기업이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는 만났죠. 경남 김해까지 주총 참석하러 가셨는데 정작 대표이사는 주총장에 안 나오고. 예, 왜냐면 이제 그쪽에는 이제 시골이니까 안 왔겠죠. 근데 이제 서울 쪽에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1년에 한 번 주총장에서 본다고 해서 그 경영자가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어때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죠. 답변을 들으니까 예. 그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경영 방향이라든지 주주 네. 환원 내용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질문에 대해 답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경우는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는데 뭐 배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주님 주주 몇 주 있다고 그렇게 물어보는 몇 주 갖고 그런 계세요? 이런 사람들. 있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이라면 이제 아예 그냥 곤란하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총까지 갔을 때 예전에 그랬죠. 예전 제가 첫 책에도 아마 그 회사 사례를 했을 것 같은데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주주님보다 제가 주식이 더 많은데 배당을 받아도 제가 더 많이 받는데 우리가 다 필요에 의해서 요만큼 배당하고 그만큼 이제
회사에 유보해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데 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넘어가는데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혹시 주담 통화 이런 건 자주 하세요? 좀 하는 편입니다. 안 하지는 않는데 네. 되게 저는 이제 숫자 보고 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이익이 많이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러면은 왜 그런지 좀 이유 설명이 좀 필요할 제가 때. 사실 이제 숫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뭐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하면은 되게 그 정도는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아까 주주총회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주담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총장에서 봤으니까 네.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 알잖아요. 제가 그때 봤던. 그러면은 훨씬 친절하게 얘기해 주죠. 참고로 여기 노다지 IR로도 저희 여기 광고판 항상 세워놓는데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서비스를 하는데 탐방이라든지 주담 통화라든지 컨퍼런스 콜 내용 이제 다 올려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많이들 좀 사랑해 주시고 혹시나 이 영상도 각 회사 IR 담당자분들 네. 예, 주담 분들도 보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 저희는 이제 회사 주담 분들은 공짜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십시오.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의례적으로 드리는 질문, 네. 필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뭡니까? 그건 모르죠. 혹시 그런 거는 네. 숙향 선생님이 이제 40년 투자하심에 있어서 어떤 좀 영향을 많이 주던가요? 미국. 예, 미국 경기 침체 여부라든지 매크로 경제 환경 전망 예측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얼마나 이렇게 반영을 하세요? 실제 투자하심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그냥 3일 한가 쳤을 때 팔아가지고 네. 했던 얘기할 때 그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월 대폭락. 네네. 예, 그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뭐 블랙 뭐였지? 블랙만데이죠. 네네. 지나고 나니까 거기였더라. 블랙 먼데이였더라 이런. 그랬는데 그만큼 제가 좀 둔한데 요즘은 뭐 제가 아침 밥 먹고 그 아침 시간에 집에 있을 때 주로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시간에 주로 이제 SBS 비즈 그 TV를 켜놓거든요. 네네. 그거 보니까 뭐 어차피 싫어도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 다 듣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영향은 안 받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뭐 그거 어떤 종목이 빠지면 빠지고 뭐 테슬라 오늘 뭐 빠지니까 가지 우리나라 이차전지 빠지고 네. 뭐 이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뭐 고각은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저는 오히려 살죠. 살 기회라고 보죠. 그게 이제 시장을 이제 이용한다는 게 그건데 벤저민 그레임이 했던 그 세 가지 굉장히 버핏이 이제 강조했던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미스터 마켓에 대한 거잖아요. 그 미스터 마켓에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거는 결국 시장이 오를 때 따라 사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게 이용당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반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오를 때는 오히려 팔고 내 주식 오르면 팔고 저기 떨어질 때는 사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꾸로. 게 맞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오늘 뭐 살만한 게 나올까 이제 이래 기대를 할 때도 있죠. 그거는 약간 좀 뭐 역발상? 그쵸.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이제 공포감이 이제 조성이 되면 당연히 공포를 느끼고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할 때 같이 이제 열광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 버핏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천성이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숙향 선생님은 어떠세요? 성향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노력형입니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글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저는 그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단점이 네. 그 전날 가격보다 오른 주가에는 잘 안 사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항상 전날 종가나 아니면 그보다 낮은 가격에 살라고 하지 오르면은 거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거의 하루치라도 습관적으로 하루치라도. 싸게 사려는. 싸게. 근데 이제 처음 사게 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그걸 해야 되니까 일단은 1, 200원 비싸게라도 사죠. 사는데 그다음에 요만큼 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보다 낮게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사야 될 주식을 못 사는 경우도 있죠. 그 뒤에 올라가 버리면 이제 손이 안 나가니까. 그게 이제 큰 단점인데
고치야지 하면 잘 안 되는 부분 그게 같아요. 이제 예. 원칙 뭐 습관 어느 쪽에 습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습관.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식을 살 때 1, 200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도 좀 그런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40년 동안 수많은 금리 인상기, 네. 수많은 금리 인하기를 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기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네네네. 과거에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리고 지금의 금리 인하기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그것도 제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금리가 올라 있더라 막 이런. 그거를 제가 잘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버핏이 예. 그 FRB 의장이 귀에다 대고 앞으로 2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금리 정책을 쓸 것이다고 얘기해줘도 나 신경도 안 쓰겠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금리 0.5% 아까 제가 아침 일을 보니까 네. 꽤 듣거든요. 그러니까 0.5%를 뭐 비컷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경기가 나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니까 폭락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쵸. 그때 상황 따라 뭐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누군가가 많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갈 것이고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도 그렇고 돌아가신 멍거도 그렇고 경기와 금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던 네. 것처럼. 혹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네. 특별히 이런 업종을 좀 배분하시는 것도 있나요? 그건 제가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싼지 비싼지 보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제 좀 가중치를 더 준다든지 이걸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IT하고 제약 그쪽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성장 쪽으로 약간 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그쪽을 이제 더 준다 이랬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개별 기업에 싼지 비싼지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일 싼 업종이라 할까 그렇게 하면 지주회사하고 금융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에 그런 쪽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아하. 근데 그 당시에도 말씀해 주신 게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은행주는 안 산다. 하도 제가 이제 너무 그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뭐 이제 정책적으로 외풍에 많이 예, 휘둘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 좋아요. 말씀드린 게 이제 저는 이제 정권하고 이제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카드에서 카드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월등히 은행주가 싸면 하겠지만 뭐 큰 차이가 없다면은 굳이 이걸 할 필요 없다 이랬고 그때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지주사하고 금융이 제일 싸다고 하면서 네. 아마 그쪽이 주가가 오르면 은행주가 제일 먼저 오를 것이다. 그건 뭐냐면 일단 대형주니까 네.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지 올라가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형주가 오르니까 은행주가 제일 먼저 오르겠지. 뭐 그렇게는 뭐 그렇지 점쟁이처럼 얘기했는데 그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게 오르면은 그 다음에 뭐 키 맞추기든 뭐든 또 따라가죠. 작은 회사들도 반쯤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는 정권주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한쪽으로 좀 비중이 좀 쏠려 있을 수도 아무래도, 있겠네요. 업종별로 네네, 봤을 때.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이제 은행 지주사는 아니고 이제 네. 전반적인 금융 지주사라든지 증권주, 뭐 보험주 좋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자산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쪽으로는 자산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주식 100%고요. 댁은 있으시잖아요. 예, 집, 집 사는 집이니까요. 예. 사는 집 빼고는 전부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제가 여기 놀고 있는 네네, 거기는 오피스텔. 아주 옛날에 그냥 실수로 산 그거에서 하나 있는 거 합니다. 예. 그럼 거의 다 주식. 네. 저는 그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예. 어떤 투자 수단보다 주식이 제일 수익이 높으니까 그걸 하는 게 맞죠. 혹시 강남 부동산? 요즘 그 강남 그래도 부동산 옛날부터 막 저는 신고가고 막 맞아요. 막 평당 뭐 1억 얼마 어디는 뭐 아파트가 60억에 거래됐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건 뉴스 듣죠. 보죠. 근데 뭐 그거는 뭐 거기 살 사람들이 사는 거는 몰라도 그거 보고 따라서 하면 자기 돈으로 산다면 그건 관계없지만 대출 받다가 하면 좀 저는 늘 그런 건 위험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거주주택은 좀 다른데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주식은 배당 수익 더하기 시세 차익인데 일단 시세 차익은 나중이고 배당 수입이고 그다음에 우리 채권이나 은행에 넣는 예금 이자 그다음에 부동산은 임대 수입인데 네. 그걸로 비교를 해야죠.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부동산 시세 차익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뭐 그런 게 여전히 작용하는 것 같은데 강남 언제- 불패 뭐 이런 부동산 불패 뭐 네네네 이렇게. 언젠가는 뭐 그게 깨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세 차익이 아니라 네. 현금 흐름 같은 네. 이런 걸 이제 보신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도 배당 투자를 더 먼저 우선시 보시고 안전마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거의 벤자민 그레이엄 네. 식으로. 그러니까 그레이엄의 제가 이제 방식으로. 그레이엄하고 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그레이엄은 배당도 중요하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배당 그는 자산을 받죠 그 자산. 처음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수익 쪽으로도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워낙 오래전 분이라 저 이렇게 고책을 저도 많이 보는데 그레이엄 관련 제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숙향 선생님의 어떤 네. 뭐라 해야 될까 포지션 네. 이렇게 따지면은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막 벤자민 그레이엄 있고 막 성장주 좋아하는 뭐 필립 피셔 있고 그 중간에서 약간 이쪽으로 버핏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0% 그레이엄이죠. 무조건 쌓여야 되니까 미래가 싼 게 아니고 현재가 쌓여야 되니까 그러면 100% 그레이엄이죠. 아 그래요. 네. 투자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공개가 되죠. 네. 가치투자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 가치투자자들이 모여있던 첫 번째 커뮤니티일 거예요. 온라인으로는 가치투자연구소 첫 번째는 아닌가? 아이투자가 그보다 아 훨씬- 아이투자, 예. 아이투자도 있죠. 뭐 현투모도 있고 뭐 가투소도 있고. 네. 근데 그 가치투자연구소 그 카페에다가 펀드 숙향을 공개하고 네. 계신 이게 벌써 몇 년 돼요? 그게 이제 펀드 숙향은 이제 딱 3년 됐고요. 예. 그에 앞서서 이제 펀드 친구 그거를 이제 원래 10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지금 시끄러운 거 금투세. 금투세 네. 그게 이제 2023년에 실행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앞당겨 끝냈죠. 그 펀드 친구는 한 얼마나 공개하셨던 거예요? 그게 2013년 6월부터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거의 이제 그럼 10년 가까이 네.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셨던 거예요. 예, 매달. 음. 그게 이제 원래는 제가 아이투자에서만 놀고 있었는데 아이투자는 지금도 펀드 안에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자꾸 거기서 뭐라 그래야 되나 회원이 빠진다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심심하게 그냥 가고 있었죠. 그때 이제 지금 꽤 유명한 김철광 씨, 바람의 수 바람의 숲님. 하고 이제 돌아가신 신진호님 두 분이 거의 동시에 왜 여기 있느냐, 뭐 저기 그 활발하고 이런 데 있는데 카투소에다가 그렇지. 글 올리시라고. 네. 올리라기보다 거기 그 카페 가입해라는 그 카페 가입 조건이라기보다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길래 그러면 포트폴리오 하나 공개하고 가끔 독후감 쓰고 하는데 그것도 올리고 그건 하겠다. 이제 그때부터 그냥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2013년부터 공개를 해 오셨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모바일 시대여가지고 네. 어디 홈페이지도 잘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요즘 또 카페도 옛날처럼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꾸준히 지금도 공개하고 계시고 이제 제 욕심상으로는 나중에 저희 와이스트리트 홈페이지나 YG클럽이나 노다지 IR로또 여기에다가도 이제 우리 펀드 숙향을 비롯해서 숙향 선생님의 좀 글을 네. 이제 퍼오는 걸로 좀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성공할 수 있도록. 근데 펀드 친구, 네. 펀드 아내, 네. 펀드 숙향 예. 요게 그 펀드 이름이에요. 예, 이름이죠. 펀드 친구는 그럼 진짜 친구분. 예, 펀드? 그 친구 돈 8천만 원을 좀 해달라 하길래 계획금만 하면 제가 좀 성의가 없을 것 같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럼 내 돈도 같이 해가자. 이가 제 돈 7천. 그래 1억 5천으로 운용을 했었죠. 그게 완전 그냥 실전 네, 포트였던 그럼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8년 반 만에 해지할 때 그냥 적어놨었는데 그게 꽤 괜찮았어요. 한 연봉이 한 17% 조금 안 되나? 7년 반 동안, 8년 반. 8년 반 동안 네. 연봉이 17.5% 정도. 17%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5천이 5억 4천인가 하여튼 뭐 기억이 그 정확히 안 투자 나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S&P 500의 이제 장기 거의 100년인가 그 연복리 수익률 9.9% 뭐 이렇잖아요. 10% 좀 안 되고 네. 워런 버핏이 한 19%인가 뭐 20% 정도. 자꾸 떨어져 가지고. 근데 야 숙형님
대단하십니다. 그때부터 좀 숙향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펀드 대호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가치 투자가 그 정도 괜찮아요. 아유, 제가 그럼요. 특별히 연봉리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댓글도 많이 올리니까 그냥 이렇게 무겁고 깝깝한 이런 주식으로 어떻게 수익을 나느냐. 근데 이제 매달 올리니까 그분들도 믿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나고 보면 괜찮고. 사실 지금도 이제 펀드 숙향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펀드 숙향 포트폴리오를 사람들이 안 따라하죠. 아니요. 가끔 이제 따라 한다기보다도 네. 거기 있는 종목을 뭐 샀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제가 히트 하나 친 게 예, 예. 그 영풍정미를 아, 8월 영풍정리. 말에 이제 아주 그냥 다 못 하고 그때도 800주인가 그 계좌에는 800주밖에 없었거든요. 산 게.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경영권 분쟁 통해 막 공개면서 예. 공개면서 부르다 보니까 예. 그거 할 때는 이제 그냥 그 신저가를 내고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라 근데 다른 계좌에서는 그 앞서 먼저 샀고 자꾸 내려가니까 그때 아마 또 상반기 실적을 공시했는데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보면은 IMF 때도 이제 97년 IMF 때도 이익을 내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 좀 안 좋았지만 뭐 적자 내고 하는 거 아니고 조금 안 좋았고 그러면은 뭐 회복을 할 것 같고 근데 고려한 지분사업은 사실은 총매로서 남아 있었고 그죠? 그 연말쯤 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지분사업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냥 일상 MBK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개 매수가 될 줄은 솔직히 그건 상상도 안 했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40년 만에 40년 투자 경력 동안 이런 그 뭐라는 행운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그렇죠. 맨 처음에 제가 한 게 8월 5일 우리 박살난 날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날 제가 이제 제일 큰 계좌가 펀드 1호인데 거기서 10,000원부터 9,000원까지 500주씩 샀었어요. 그러다가 물려버 그리고 9,000원도 더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9,000원. 네. 예, 9,000원. 그래가지고 뭐 그 계좌 나중에 좀 더 사고 다른 계좌에서도 사고 그러다가 이제 그 펀드 속에 거의 현금이 없거든요. 주식 100%인데 그 당시에 조금 사고 그거 살라고 이제 신용정권을 조금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결국 살라고 했던 수량은 다 못 샀죠.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9월에 다 팔았죠. 거의 그러면은 한 2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거의 한 몇 배 오른. 시작한 걸로는 8월 올라산 걸로 따지면 한 50일 정도? 50일 동안. 예. 그 뭐 9,000원에도 사가지고 제가 25,550원 할 때 아주 조금 팔았고 그 세 번째 상한가. 다음 3일 후에 23,800원에 한 3분의 1 팔았고 그 다음에 25,000원 공개 매수가 나왔을 때 24,800원에 다 팔아버렸죠. 근데 오늘 3만 뭐. 3만 원 넘었나요? 아까 본 32,000원 갔다가 약간 내렸던데. 또 반대쪽에서 또 공개면서 또 3만 원에 불러서. 이거 뭐 대단합니다 그 주식.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이제 싼 주식들 네. 가치 대비 가격이 굉장히 낮게 있는 걸 그냥 사셨는데 네. 운이 좋게. 맞아요. 예, 운이 그게 좋게 또 진짜 운이 운이 따르는 거죠. 것들. 예.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그거는 진짜. 근데 평소에 그렇게 이제 해오신 그냥 투자 스타일 그대로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네. 좀 특이한 그 저한테는 그게 있는데 제가 2004년에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이제 제대로 다시 그러니까 저 생기는 돈은 다 주식을 샀거든요. 그때부터. 그때 처음 산 주식이 영풍정밀이에요. 그때 보니까 그때는 액면가 5,000원 때인데 그 액면가에 놀고 있으면서 배당을 한 600원 하는 그 배당성률에 12%까지 나오는 근데 이제 가치에 비해서 또 싸고 그래가지고 그때 샀던 주식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2005년에 초에 데이비드 체라고 그 오너의 이제 이세인데 데이비드 한국 미국 국적이었겠죠. 예. 그 사람이 이제 지분을 한 20% 이상 그 정려받고 뭐 이래가지고 늘렸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있구나 했는데 어. 그거를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해 다음에 이제 주총을 갔었는데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배당을 더 넣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지금 20년 전이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전문 경영인이었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실적 괜찮고 배당을 좀 늘려야죠 했더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5년 말 6년 초 이래가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세가 지분을 갖다 그렇게 많이 샀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그 팔고 난 뒤에 액면 분할하고 하면서 한 10만 원까지 가버렸죠. 그러니까 500원 기준으로 만 원. 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거의 그 주식을 한 300억 이익 내고 끝냈던데 그랬던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제가 2020년에 또 한 8,000원대 샀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그때도 주총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3,000~14,000원 그때 이제 나머지 팔고 한 1년 반 그리고 이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그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받는 회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가면은 그때는 네. 좀 비중을 줄이고 네. 또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다시 또 사고 예. 그 방식으로.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4년 그때 2005년이지만 그때 이제 팔고 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게 결국 촉매가 될 수 있는 건데 있는데 그걸 내가 배당을 더 안 준다는 이유로 팔아버린.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벌써 한 15,000원 이래 되는데 배당을 600원 하면은 배당성이 너무 낮거든요. 떨어지니까 그때 다 팔아버렸는데 결국 이제 10만 원까지 가는 거를 제가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보상받나 보다. 아유. 이런 이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 아까 펀드 친구, 펀드 안에 네. 펀드 숙향 네. 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운용 시점 말고 네.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운용 스타일이라든지 포트나 뭐 예를 들어서 펀드 근데- 안에 예. 더 좋은 종목을 담아놓는 거 이번에 펀드 안에 영풍점이 없어가지고 만 원한테 혼났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차이가 없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펀드 이제 펀드 안에 말 그대로 우리 그 안의 맥이니까 그게 이제 종합소득세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 그러니까 종합소득 과세 그것 네. 때문에 배당을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를 넣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7%씩 주는 거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거기는 이제 좀 적은 걸로 2천만 원 안 넘기려고 그런 게 좀 있고 제 계좌라면 낼 거 그냥 낼 만큼 내자 하고 그냥 제대로 하고 있고 약간 그런 차이는 있죠. 배당이 너무 많이 나와도 불편하구나. 잘 몰라가지고 나도 좀 배당 많이 나와서 좀 불편했으면 좋겠네요. 그거 얘기 나온 김에 네네네. 이런 말씀은 사실 그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네. 근데 그걸 저는 뭐 건강보험료하고 더 하면 꽤 많이 내거든요. 그 율로 따지더라도. 그래서 많이 버니까 낸다 좀 이런 생각인데 이게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 거의 50% 이상 세금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과세 돼버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배당 자체를 뭐 하면은 안 반도 하죠. 못 버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네. 내가 아무리 뭐 100억 정도를 배당을 받아도 50억을 네, 세금으로 나가니 맞아요. 뭐하러 배당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도 네. 있고.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뭐 25%인 얘기 있던데 그 정도라도. 왜냐면 그러면은 결국 배당을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으니까. 그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 배당에 대해서 한 8천만 원까지 세금을 더 안 내잖아요. 그 소득이 없으면. 네네네. 그거는 배당이라는 게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하는 문제는 밸류 프로그램 그런 데서도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밸류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하겠다면서 막 밸류업 정책 내놓고 밸류업 지수도 발표했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그거는 이미 바로 다음날 엄청 욕 먹지 않았나요?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예. 비판적으로 쓰고. 그 제가 그걸 하나 옮겨놨던 글이 있는데 네네네. 그 스위스 그 USB UBS. UBS입니까? USB면 어. 꼽는 거. 맞다. 거기서 이제 한 말이 다 기억나는데 어떻게 KB금융이나 그거를 빠지고 두산 뭐 바켓이나 네. SM 네. 그런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열심히 자문해 준 보람이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 원래 외국계 증권사 이런 데들이 그런 나쁜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형편이 없었던 거죠. 제가 밸류업 원래부터 원래 밸류업이 취지가 그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장부 가치도 안 되게 주식이 거래되느냐. 그걸 올리자는 게 밸류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의 모르겠습니다. 진단도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방은 확실히 틀렸죠. 네. 혹시 그러면 그 밸류업 지수로 ETF가 나온다거나 펀드가 네. 나오면 투자해 볼 생각은? 저는 없어요. 개별 주식만 하는 걸요. 그러니까 그냥 왜 예를 들어서 네. 밸류업 지수가 압도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더 이제 상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정부에서도 코스피보다도 더 매력적인 지수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전혀 매력적으로는 안 느끼시나 보네요. 저는 인덱스 ETF 뭐 네. 그런 거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 수익률은 당연히 더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시니까요. 예전에 그 인덱스 펀드는 원래 뭐 버핏도 저 추천하고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잘 네. 모르는 사람은 제일 낫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워낙 오랫동안 최근 10년 내에 안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할 텐데 저는 그만큼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싸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뭐 어느 책에서 본 거지만 원하지 않는 나는 나 같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을 주식이 자꾸 그 포함되니까 그게 싫어서 뭐 안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 기준에서 뭐 S&P 500이든 뭐든 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뭐 200이죠. KRX 200인가? 네, KRX. 예. 코스피 200. 네. 코스피 200, 그러니까 KRX 300.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하기사 우리나라에서 지수 중심으로 인덱스 투자를 장기간 해왔으면 뭐 수익률은 뻔하죠. 망했죠. 안 그래도 그 밸류업 지수를 만든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이제 해소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어떻게 좀 요원할까요? 어쨌든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구체적인 이제 아까 100 종목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완전 김이 세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지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답답한. 그 별 기대를 안 하시는 눈치신데요, 너무? 그런가요? 예. 난 얘기하시죠. 배당주를 원체 이제 좋아하시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2,600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뭐 코스피 200이라서 200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앞서갈 기업들, 주주 환원하는 기업들, 네네. 어떤 좀 의식이 있고 제대로 경영하는 네. 기업들을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도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배당주 중에서도 어떤 선별하시는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네 가지 지표인데요. 결국 예. 그 싼 주식을 우리가 사서 이제 기다리는 게 가치 투자인데 네. 대개 이제 그 기다리는 거는 저도 잘 못하거든요, 사실. 기다리는 거 누구나 못하는데 이 배당을 많이 주면은 그 마치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이자 받듯이 주식에 투자해놓고 배당을 받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배당이 은행에서 받겼을 때 이자 주는 것보다 더 많다면 기다리기가 훨씬 쉽지 않겠느냐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은행에 맡기면은 현재 이자가 뭐 한 3% 되나요? 그럼 300만 원 준다면 내가 6%짜리 배당 6% 배당 주는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제 600만 원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은 이제 우리가 계산한 가치로 뭐 예를 들어 PR이 5고 PBR이 0.5라면 네. 적어도 1억이 2억의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억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저는 1억에 샀어. 근데 배당은 6%씩 줘. 은행에 넣은 것보다 배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은 이제 주가라는 게 오르내리니까
이제 은행은 1년 후 1년 정기율 들었으면은 1년 후에 1억을 딱 받지만 이거는 그 시점에 가서 9천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고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5천까지 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제 2억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1년 만에는 안 될지 몰라도 5년 정도 보면은 저는 그것보다 무조건 올라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한 종목으로 하면 좀 어렵고 한 10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해서 그거는 확실히 더 수익이 날 것이다. 더 확률이 올라가는, 높이 네. 올라가 있을 것이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수익률이 괜찮았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생각하지 말고 저축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퍼 PBR 조건을 맞추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한 종목 몰빵하지 말고 분산을 해서 개별 네네. 종목 리스크를 네네. 좀 낮추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출연하셨을 때도 주식은 이제 투자라기보다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신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PBR 0.5배라고 해도 네. 0.25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0.25배짜리 주식들도 널려 있고 네. 배당 수익률 뭐 이렇게 한 5% 6% 보고 사셨는데 네. 예를 들어 실적이 또 네. 감익이 되면 배당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주가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냥 기다리시나요? 그게 이제 저퍼 PBR 둘 다 보라는 게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PR이 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20% 이익을 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일단은 컨트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더라도 저는 시장은 이긴다고 늘 보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보죠. 그런 건 뭐냐면 지나온 몇 년 동안의 그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 그게 보통 이제 거래액이 권하기는 보통 10년치를 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정도 보면 이 회사가 그 동안의 이익 이제 변화를 볼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이익이 줄지는 않아야 된다. 쭉 지나오면서. 네. 대개 이제 가시주들이 성장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익이나 뭐 그 매출이나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게 좀 많은데 사실은 쭉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익이 조금씩 늘은 최소한 이제 줄면 안 되죠. 예, 늘 이익이 조금 그대로거나 조금 느는 정도면은 배당을 예를 들어서 뭐 배당성이 30%다. 이러면은 30% 주고 나머지 70%는 유보가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회사 가치가 계속 커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젠가 가서는 주가로 반영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뭐 저는 적어도 이제 5년 동안 안 쓸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고 주가 차익 우리가 얘기한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배당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의 이제 성장기를 같이 보시는. 이제 그렇죠. 성장기라기보다 지난 역사를 보는 거죠. 10년이 안 되면 적어도 저는 7년 정도는 보라고 얘기하는데 7년.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시고 네. 어찌됐든 간에 이 기업이 수익이 증가하는 네. 그 시기에 증가 같이 좀 하시는 거고. 증가하거나 최소한 떨어지지 줄지는 않아야 않는. 되는. 예. 그것도 근데 사실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라는 네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하나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있을 것이다 하는 논리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왜 하드 캐리 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그 포트폴리오 상위에 있는 몇 개 종목이 또 엄청난 수익을 올려가지고 좀 부진한 종목들과 커버하고 전체 수익률을 끌고 올라가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숙향님 포트폴리오는 좀 성격이 어때요? 많이 따져보질 않아가지고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할 때 업종 구분 안 한다는데 제가 업종은 아니고 한 종목이 한 비중이 30% 정도 되면 부담스러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면 아니요. 올랐으라기보다 그냥 비중이 그렇죠. 물론 주가가 올라가지고 30% 정도 있던 게 35%된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편입해서 30%좀 넘은 30% 정도 되니까 더 사기가 어렵다는 이제 걸리는 거는 있더라고요. 애초에 거의 한 종목을 비중 네. 30%까지 씻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옛날에 금액 작을 때는 한 계좌에 한 종목만 들어갈 때도 있었죠. 금액이 작을 때. 예, 작을 때 뭐 1,000만, 2,000만 이런 계좌 할 때는 그랬는데 좀 되니까 이제 제가 오늘 사회 오면서 봤더니 예, 예. 28개인가 되더라고요, 종목이. 펀드 숙향에. 아니요. 펀드 수강에는 14개고. 예. 그냥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어. 뭐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종목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 이제 자산 규모가 있으시니 분산 개념으로 보면은 뭐 이거 좀 여쭤봐야겠다. 독후감을 이제 계속 지금도 쓰고 계시죠? 네. 혹시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그 독후감도 또 그 아. 아이투자에도 쓰고 계시고. 그 이제 쓰면은 이제 공유하는 데가 아이투자하고 가치투자연구소 네네네. 그랬는데 그게 아주 보자 2008년인가 그때 이제 아까 잠깐 말했던 신준호 씨, 네, 그 네.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밸류 리더스 클럽이라고 이제 아이투자 안에 있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독서 모임 같은 거. 네. 근데 처음에 제가 가입 안 했어요. 원래 모임을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인연이 좀 깊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안 하면은 뭐 못 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동에 할 수 없이 해가지고 2년을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돌아가셔 다른 분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근데 그 모임에서 이제 책을 이제 협찬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출판사에서 이제 좀 그때 서평이라 얘기하죠. 그걸 좀 써주면 고맙겠다고 얘기하더라. 강요는 아니다. 서평을. 네.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그때 첫 책이 아마 저는 데이비드 드레만의 역발상 투자라고 기억하는데 그걸 이제 뭐 책도 괜찮고 해가 썼죠. 써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 투자하고 저는 알라딘을 쓰니까 알라딘에다 올렸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그 이건 씨 번역이거든요. 번역가 이건 선생님.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잘 써 고맙다고 잘 써줘서 그러면서 자기 쓴 책을 좀 보내줘도 되겠냐. 제가 고맙죠. 그래가지고 뭐 버트멜킬의 그 이기는 투자 뭐 등등 해서 굉장히 그분은 좋은 책을 주로 번역하니까 그러면서 그 투자책에 대해서 독후감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후감 쓰는 게 좋다고 많이 이제 권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소한 이제 꼭 장문의 독후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책을 읽고 다시 뭔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은 더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숙독하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많이 권하는데 그것도 뭐 게을러져 가지고 그런지 지금 독후감을 그럼 몇 년째 공개적으로 쓰시는 게 몇 년째인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때가 아까 8년, 9년이라 했나요? 그때쯤이겠죠. 2008년, 9년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성경 한 180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180개 정도 되는데 혹시 독서량 물어볼까 봐 하는데 네네. 100권 못 읽기 시작한 게 2년째예요, 지금. 1년에요? 1년에 100권 이상은 어떻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읽게 됐는데 네. 작년에 100권이었고 올해는 80권도 못 읽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의식 꼭 채우겠다 원래는 그건 없었지만 네네. 이상하게 자꾸 그것도 깨어져서 그런지 아유, 별 말씀을요. 더 읽게 그래도 되는 1년에 80권이면 어마어마하신 독서량인데. 올해는 그것도 못 읽을 것 같아요. 아까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내 인생의 책, 인생 그 한 권만 꼽는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권만.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책 읽으면서 정말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제레미 시겔의 투자의 미래예요. 투자의 미래. 예, 왜냐면 그게 제레미 시겔이 투자의 미래 말고도 주식에 장기 투자하란가 그 책이 2권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투자의 미래인데 그 책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채권, 금 뭐 이런 거 비교하면서 제일 수익이 높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크게 이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제 1929년 대공황 때 네. 제일 고점에서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면 고지수가 다우지수였죠. 380인 그게 다시 이제 고지수가 오는 게 25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그런데 이때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이 계속 그 배당을 받은 걸 재투자했다면 요게 1,000불이면 4,400불인가? 이래가 한 6.6%가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복리로.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그래. 까짓 거 뭐 그때도 나이가 작은 건 아니지만 뭐 25년 나 버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책이 했던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가지고 장기 투자로서 주식이 좋다는 것도 잘 설명한 것 같고 그 책이 되겠네요. 하나를 꼽는다면.
제레미 시겔의 투자의 미래. 네.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권하는 책. 제가 선물로 많이 했어요. 이거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제부터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랬지만 그 바빌론 부자의 투자의 지혜. 그다음에 존 리가 쓴 그 주식이란 그다음에 엄마 주식 사주세요. 네네네. 그 책도 그 입문자들은 좋거든요. 그래서 그 현명한 투자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현명한 투자 바로 그 뒤에.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 수령님 바로 뒤에 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책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네. 저 책은 저는 이제 초보나 이런 쪽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들어가야 되는 책으로 생각하죠. 당연히 읽어야 되는 책이지만. 그렇죠. 저거는 약간 이제 대학교 강의용 책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레이엄 정권 교수님의, 분석이 또 있죠. 증권 분석은 더 더 어렵고 더 어렵고, 어렵고. 나중에 카페를 창업하는 꿈도 갖고 계시다고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북카페. 그게 이제 펀드 수익 공개하면서 저기 이번에 딱 3년 됐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밝혔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2020년 회사 잘릴 그때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북카페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그쪽에 제가 조금 있을 때 있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힘들게 다닐 때. 근데 그때 보면 지금은 또 뭐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좀 시작이 좀 낮게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막내도 뭐 최저임금 했지만 그러면은 돈 좀 버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지만 좀 뭐 아주 은퇴 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하나 딱 차려놓고 가치 투자책만 전열해 놓는 거죠. 그렇고 이제 딱 들어오면은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딱 붙잡고 이거 한번 해보려는 그러면 너 이제 은퇴가 보장이 될 거야 이런 이제 그런 목적을 하나 하려는데 예. 이제 가족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책을 더럽게 본다는 둥 그러면서 그래서 막 그만두고 그거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펀드 숙향을 하게 되면서 요 돈으로 이제 그때는 하겠다.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15년 남았거든요. 이게 2039년 10월 1일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돌아다니기도 힘드니까 해야지 하는데 또 그때가 많이 변할지도 모르죠. 뭐 지금은 그 할 생각입니다. 아, 펀드 숙향을 2039년. 그게 이제 까지. 5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연 복리로 10%씩 하면은 28억쯤 되거든요. 예. 그 돈은 충분하겠죠. 그래서 지금 3년 차에 그 연복리 10%를 넘었어요. 한 7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5억으로 시작한 게 네. 지금 3년 차에 네, 7억 7억. 네. 정도 되어 네. 있는. 네. 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연복리 뭐 한 10%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또 장기간으로 갈수록 더 복리 효과가 아까 그 일으키는 표 보여드렸잖아요. 그 저기 거기 보면 네. 2005년에 빼고 사실 2006년부터거든요. 그게 19년 동안 9월 말 현재로 제가 연복리로 17.2% 나와요. 그러면은 1억을 투자했다면 얼마가 되냐면은 20억 4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복리 뭐 17%안 부담인 거죠. 이게 착착착착 쌓이면 어마어마해지죠. 그게 2006년부터 2024년 네. 현재까지만 네.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그게 2006년 1월 1일부터 했다고 할 때 그렇게 되죠. 네. 연복리 17%라면 17.2%. 소수점까지. 왜냐면 그 제가 이렇게 그거는 어. 관리를 하니까. 근데 사실 이거 연복리 17.2%는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제가 계속 공개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네네네. 그거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 보고 다들 별 종목 없네. 뻔하네. 나도 아는 종목이네. 근데 이걸로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수 있지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게 맞는. 맞아요. 지나고 보면 그런 거지. 네. 그 시점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뭐 당연히 생각 안 하죠. 지나고 보니 꼭 괜찮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1억이 20억을 넘어간. 네. 올해가 좋아가지고 올해 28%가 나왔으니까 확 올라간 거죠. 별 말씀이요. 오늘도 이제 여러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숙향님을 또 보고 배우는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 뭐 입문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또 하다가 그러니까 올해 주식 투자 직접 했는데 수익률이 안 나와서 또 고민인 분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럼 후배 투자자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의를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히든 점수 네, 거기서 네. 한 5번 했고 그걸로 7차례씩 해가 5번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카페 회원 대상으로 한 번 딱 했어요. 그러니까 6번 좀 장기적인 걸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보면은 되게 그 코로나 터졌을 2020년에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괜찮았는데 그 뒤로는 계속 시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뭐 포기한 분도 많겠지만 최소한 그분들은 포기는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하던 방식을 그대로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제가 권하는 방식으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좀 해봐라. 그럼 한 3년 정도 해보면 이제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직장인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 방법이 아마 맞을 거다. 그거는 한 2, 3년이면은 저는 이제 평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방법이 옳다는 거를 이제 믿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누가 보다 이 종목으로 뭐가 되겠어. 그리고 대부분 뭐가 인기주, 테마주, 갈대 이것들은 항상 소외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사람들 그 무리에 있을 때 편한데 떨어져 있으면 절대 편하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편하지 더더구나 저쪽은 막 날아가는데 이건 가만히 있어. 그건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이거 하려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들 하던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한 2, 3년 계절 나눠서 따로 네. 두 가지 스타일로. 이제 이쪽이 확신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가능할 거다고 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주식이 여전히 많으니까, 아까 했던 배당 수익률이 뭐 6%, 7% 수두룩 하거든요. 그러면서 PR이 뭐 5도 안 되고, PBR도 0.5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에 그 정권면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 배당 수익률만 눌러보면 쫙 나와요. 그 네. 수익 순서대로. 네. 그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해가지고 무조건 버티는 기는 되게 다들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뭔가 비교해가지고 자기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주식은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수단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우상향이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자꾸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무조건 오른다는 거죠. 근데 아무거나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확실히 좀 가치에 비해 싼 주식. 그 가치에 비해 싸다는 건 제 관점에서 이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만 해도 그렇게 괜찮으니까 해가지고 한다면은 노후 제가 제일 이제 책에서도 두 번 다 강조했던 거는 은퇴 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그 돈으로 계속 원금을 안 까먹고 계속 그 돈으로 생활비를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요 방법이니까 먼 훗날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게 이제 가장 안전하게 돈을 투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가치 투자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걸 또 몸소 증명해 보이고 계시고 몸소 또 실천해 보이고 계시고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사실 아까 그 북카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 가치 투자라는 걸 계속해서 전파시키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네. 사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눈에는 당장 이제 급등하는 주식들이 눈에 들어오고 헤드라인은 모두 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장식이 되지만 30년, 40년 마음 편하게 투자하려면 이제 어느 쪽이 더 맞는가? 물론 하나만 집중하라가 아니라 뭐 펀드 이게 나눠서 각자 해보고 네.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잘 되는지도 한번 해보시라 이런 조언. 그래서 사실 우리 숙향 선생님이 또 저희 와이스트릿을 참 좋아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로 나와주셨고요. 항상 또 힘들 때마다 또 이제 등대 같은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숙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